네, 집중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 결정이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소속 박원순 변호사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 간의 신경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민주당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되셨는데 네. 이 선출된 요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첫째는 그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적 행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적으로는 한나라당 시장 10년에 대한 심판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누가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25조의 빚과 그다음에 서울시정이 지금 부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요인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번 선거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복지전쟁의 제2라운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그동안에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갖고 온 사람으로서 이 복지전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박원순 변호사와의 단일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은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좀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원순 변호사하고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제 이 11.6 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복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복지 전쟁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가의 부분인데요. 무상급식 투표 현장 그 당시에 치열한 그 전쟁이 치러졌을 때 박원순 변호사가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 의원,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인식이 이제 조금씩 더 넓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흔히 혹자는 무임승차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MB 정권과 이명박 오세훈 시장 10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현재 첫째 빚이 25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자만 이제 연간 8천억 원이고 서울시민 한 사람당 빚이 약 250만 원 정도씩 이제 서로 어깨에 지고 있는 셈인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검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검증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 대한민국이 지금 썩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정도 부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가 이제 적자 규모가 꽤 큰 데인데 예. 여기에서도 이미 그 MB 측근 인사들이 그 낙하산 인사로 내려와가지고 그 전임 뭐 메트로 사장이라든지 전임 도시철도공사 사장분들이 부패 혐의 의혹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부패한 서울시정을 과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민주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무소속 후보로서는 이런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대통령하고 임기가 이제 겹쳐져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 시민과의 소통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 서울 시민하고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대부분 민주당 출신입니다. 네. 따라서 민주당 시장이 가장 그 서울 시민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소통 방법과 행정적인 소통 방법에 있어서 가장 그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달 3일 이제 범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이제 여론조사도 하고 TV 토론, 뭐 국민 참여 경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네네. 그 TV 토론은 박영선 후보가 유리하고 여론조사는 박원순 변호사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요. 예. 굉장히 사실 불리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후발주자가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그 기간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일주일 만에 지금 이제 이런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경선 룰에 대해서 박원순 변호사는 뭐 수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경선 룰에 대해서 어제 당에서 처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용 단일화 조건을 수용했다고 저도 이제 알아서 어제 이게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실과 다르다는 당의 설명을 들었고요. 예. 원래 민주당 안은 국민 경선 50%, 여론조사 50%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3대 3대 4로 바뀐 거죠. 네. 다시 말하면은 여론조사가 사실상 60%가 된 거고요. 국민 경선이 40%가 됐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양보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어떤 경선 룰에 대해서 후보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당에다 저의 입장은 그냥 조건 없이 결과를 수용하겠다. 편하게 협상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박원순 변호사의 경쟁, 물론 이제 네거티브식으로 가기보다는 서로 이제 감정을 상하지 않는 선에 뭐 공정한 경쟁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무소속 후보는 뭐 반짝하고 소멸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세를 좀 펼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론에 대한 이야기도 세계 정당사를 보면 무소속 후보가 지속적인 정치 행위를 통해서 성공한 경우가 이제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재벌의 후원 문제도 저는 그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네. 그것처럼 시민사회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벌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재벌로부터 너무나 많은 후원을 받게 되면 네. 과연 비판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반문이고요. 또 사회이사 문제도 시민단체라는 것이 비판과 감시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회이사가 그동안 대부분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요. 네. 사회이사의 어떤 시민운동가로서의 사회이사 문제는 이익 충돌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예. 네. 그건 누구나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네. 예. 어쨌든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야권 통합 후보가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패하는 쪽에서 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대위원장을 맡거나 뭐 이런 방안도 지금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저는 누구라도 선의의 경쟁을 마치고 나면은요, 서로를 돕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 경선을 마치고서 이제 저와 함께 같이 후보 경선을 치렀던 천정배 후보님, 또 추미애 후보님, 신계륜 후보님들께 다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예. 모두들 다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저는 그것은 하나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김충환 후보가 이제 물러나면서 나경원 후보로 사실상 이제 후보가 확정됐는데 네. 이게 경선 없이 후보를 확정지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민주당도 그동안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예. 저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저는 후보를 확정 짓는 것이 그것이 에너지를 모아가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좋고 또 그것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박영순 후보가 만약에 통합 후보가 되면은 이제 나경원 후보와 또 대결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럼요. 지금 이제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의 복지는 가짜 복지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진짜 복지냐 가짜 복지 복지냐 하는 복지 전쟁의 2라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 시민의 빚이 25조 원인데요. 이것은 MB 오세훈 시장의 삽질 전시 행동으로 이제 불어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경원 의원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공동 책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 나경원 후보와 경쟁한다면은 물론 복지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어떤 점을 좀 차별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복지 부분에 그러니까 이 나경원 의원과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 예.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철학이 서로 다르고요. 예. 또 서울시의 시정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의 이 25조 원의 빚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한나라당 서울시장 10년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증 작업이 있어야 하고 나경원 후보도 저는 공동 책임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어떤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전임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재검토가 필요한다든지 중단해야 네. 된다 이런 입장 갖고 계신지요? 저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서울 시민의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사업비의 한 80% 이상이 이제 공정이 됐고 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투입이 굉장히 많이 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 단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민 갈등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예. 일단 1차적으로 그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활용할 거냐,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법,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그 의견 수렴 작업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중단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된다. 그런 네, 뜻이군요. 당장 양화대교 문제만 해도요. 네. 지금 양화대교가 이제 반쪽짜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거 완성을 시키려면은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그냥 놔두자니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려면 그 예산을 왜 투입하느냐에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아라뱃길, 그 한강 아라뱃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작업인데, 네. 이제 이 뱃길 작업은 지금 분명히 서울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부분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냥 제가 이거는 전문가들의 어떤 그 의견을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그냥 저의 단순한 생각인데,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네. 이것을 뱃길이 아니라 사람길로 좀 만들어서 네. 우리도 이것을 서울의 어떤 그 명물로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시드니에 가면 하버브리지를 그 사람들이 마치 산을 등산하고 타고 넘듯이 다리를 넘는 그런 이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4대강과 관련해서 이 한강 수중보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나경원 최고위원과 또 박원순 변호사 간에도 지금 뭐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만은 박영수 후보는 입장 갖고 계십니까? 저는 수중보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서울시장 임기가 약 2년 남짓 남았는데요. 네. 그 2년 남짓 남아있는 동안에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철학을 근거로 해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우선적으로 이번에 그 서울시장 2년 반 동안에 해야 될 일은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 시민의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수중보 문제는 저 입장에서는 약간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는 문제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2년 반 동안에 하는 사업으로는 조금 그 부담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 박영선 후보는 이제 이 엄마 서울이라는 이제 슬로건을 내거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박 후보가 구성하는 서울이라는 게 이제 어떤 모습을 갖는 겁니까? 제가 엄마 서울을 내세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축인데요. 네. 하나는 복지 측면이고 하나는 교육 측면입니다. 네. 이 복지 측면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엄마의 마음을 담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교육 측면은 아이들이 지금 학원으로 너무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을 주식해서 엄마 교실을 11개 교육청 산하의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서 그 엄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혜롭고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엄마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 아이들을 방과 후에 엄마가 내 아이와 내 아이의 친구를 직접 지도를 한번 해보자. 네. 그러면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또 아이들의 정서적
사회적인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엄마 서울입니다. 네.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이제 만들고 싶은 서울은 이런 토건 전시행정에서 벗어나서 콘크리트 서울에서 사람에게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 중심, 사람 대접받는 서울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메인 슬로건이고요. 예. 그 메인 슬로건 밑에 젊은 서울, 엄마 서울, 그리고 감동 서울이 있는데요. 예. 이 감동 서울은 노인 복지 문제하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노인 복지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네.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환경 문제는 서울에 녹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예, 걷고 싶은 거리를 정말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였습니다.